흰둥이, 박종관. 발전기에 든 황소가 고삐를 끊고 날뛰듯 사나운 겨울 강바람이 어미소의 엉덩이처럼 펑퍼짐하게 흘러내린 뒷동산에서 갈참나무 잎새를 쓸어내리고 있었다. 잣잎질로 꾼들을 괴롭히는 병약한 노란 붕어 새끼만한 잎새들이 바람소리에 따라 일제히 몸을 뒤척이며 뒹굴어내리고 있었다. 강으로 곧장 흘러드는 큰 내를 젖줄로 펼쳐진 들 건너 갈골에서 보면 참나무 사이에 놓여진 마을의 집들은 새벽 쇠죽을 배불리 먹고 요령소리 절렁이며 들리를 나가는 어미소의 엉덩이 짝에 엉겨붙은 검은 쇠똥인 양 납작하고 초라하게 보였다.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태부는 밤낮없이 쓸려와 집안 구석구석으로 쌓이는 노란 잎새들을 밟으며 삽작을 나섰다. 깔깔한 입맛으로 밥알을 깨적이다가 숭늉만 한 대접 마시고 나온 참이었기에 입안이 익모초 곤 것을 두어 숟가락이나 퍼넣은 것처럼 썼다. 신장로로 올라가는 언덕배기에서 담배를 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니 수몰 보상비 수령을 알리는 통지서가 돌돌 말려서 담뱃가루를 잔뜩 달고 묻어나왔다. 배 주고 뱃속 빌어 먹는다더니 제기랄. 태부는 입김을 후후 불어 통지서에 엉겨붙은 담뱃가루를 털어내며 투덜거렸다. 벌써 빚갚음으로 날아가 버린 돈이었지만 들여다볼 때마다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충격은 잊혀지질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는 바늘끝이 되어 콧속을 후벼 팠다. 코끝이 매캐하게 아려오며 재채기가 터졌다. 작년 겨울 밀렵군의 길 안내로 뒷동산을 오르다 허리 굽은 소나무 아래서 본 덫에 목이 감겨 밤새 버둥거리다가 죽었을 잿빛 노루의 허연 눈동자 같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펑펑 쏟아질 듯 했다. 쏴르르. 어찌 들으면 수천만 마리의 성난 고래들이 일제히 물을 뿜어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또 어찌 들으면 별빛이 은가루처럼 뿌려지는 여름밤에 문온의 물골을 지키며 들었던 엉마구리 같은 소리가 강바람에 사정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태부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신장로로 올라서니 사나운 황소바람이 대번에 숨을 막았다. 태부는 조르르 흘러내리는 콧물을 마디 굵은 엄지와 검지로 훔치며 신장로 위를 살폈다. 성남으로 떠나는 철기네 이삿짐이 나가는 날이었다. 신장로 위쪽 해옥인의 빈집의 바깥 마당에는 어제 새참 무렵에 사냥꾼들이 대어놓은 코란도 지프차가 서리를 하얗게 얹은 채 서 있었다. 봄, 가을이면 어김없이 훈련을 나오고 나는 군인들의 탱크처럼 묵직해 보이는 차였다. 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몰 지역을 관광지로 연결하는 도로는 기막히게 잘 닦여졌다. 뿔뿔이 흩어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이었다. 매끄럽게 포장된 그 길을 타고 이제는 군인들 대신 도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도시 중의 하나인 성남시 시흥동에 산다는 처남을 믿고 철기는 떠나는 것이었다. 마지막 통제인데 하루 늦춰서 보고 가지. 꼭 내일 가야 되니?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 몰라? 임마, 고추자지 보이며 자랐는데 꼭 도망치듯 가야 할 이유가 뭐여?
어젯밤 구판장에서 경서와 한서가 번갈아 달랬으나 철기의 고집은 요지부동이었다. 한서가 술기운으로 멱살까지 잡아 흔들었으나 철기는 몸을 맡긴 채 남이 모를 소리만 짓거렸다. 태부는 아삼아삼 지쳐오는 말의 행렬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나가며 서 있었다. 그 삭막한 말의 행렬 끝에서 태부는 철기를 늘 따라다니던 흰둥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 흰둥이의 머리를 박살내며 귓골을 울리던 총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간다, 간다 하면서도 아이 셋 낳고 간다고. 배불뚝이네 외상값만 갚으면 그냥 훌쩍 떠나겠구만. 더 이상 미련 둘 것도 없고 이 동네에서는 계집년 등살에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어. 이를 갈던 철기의 말이 새삼 들리는 듯했다. 그래, 잘 가거라. 잘 가. 그나마 네게 흰둥이까지 없었더라면 어쩔 셈이었냐. 태부는 이제라도 곧 내려올 철기네 이삿짐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날은 해옥이네가 떠나던 날이었다. 남편을 간경화증으로 저승 보내고 외동딸만 더불고 살아온 해옥이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아낙네들이 신장로로 많이 나와 서 있었다. 태부는 뒷전 배웅을 하다가 돼지 우리에 넣을 집을 가지러 철기네 삽작을 지났다. 집 앞의 배수로에서 철기네 흰둥이가 라면 봉지를 코끝으로 뒤적이고 있었다. 흰둥이 10년이면 100녀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개는 20년을 사람과 함께 늙어왔다. 철기가 일을 하러 집을 나서면 흰둥이는 꼭 따라 나섰다. 산이고 들이고 철기가 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알고 있었다. 어쩌다 철기네 빈집에 사람이 오면 흰둥이는 슬그머니 일어서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는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길 안내를 해주었다. 사람의 마음을 기막히게 잘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 몇 번이나 사자고 졸라도 철기는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 눈을 보면 차마 팔 수가 없다는 거였다. 죽으면 땅에 묻어주겠다고 공공연히 말을 했다. 더구나 이놈은 제 앞에 닥칠 위험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개장수만 들어오면 종적을 감췄다. 개 때문에 철기 부부는 자주 다투었다. 흰둥이는 그 특유의 점잖은 몸짓으로 태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나이든 영감이 지나온 삶을 반추하는 듯한 그 눈길은 개의 눈이라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그 무엇을 풍기고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능구렁이를 떠는 음흉함도 느껴졌다. 사람이 몽둥이를 들어도 허둥대는 법이 없었다. 그냥 슬쩍 자리를 비켜나 막무가내로 욕을 뱉어내는 사람을 극히 바라보다 돌아설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져 돌이라도 하나 던지고야 지나갔다. 그때도 흰둥이는 태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베라먹을 개새끼 꺼정. 욕설이 절로 나왔으나 태부는 검은 물방개만 남실남실 떠다니는 여름 한낮의 둔번같이 진드기 고인 마을의 적막감을 생각하고는 눈빛을 풀었다. 1980년대를 살아온 40대 농부. 태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의문 부호처럼 작은 회오리 바람은 논바닥에서 불쑥불쑥 솟구쳐 지푸라기를 말아 올리고는 강바람의 여운에 휘말려 쓰러지고 있었다. 타르륵, 탁, 탁. 병약한 붕어 새끼 같은 몇 개의 참갈나무 잎새가 바람의 횡포함을 하소연하러 쫓기듯 뛰어가고 있었다.
태부는 흰둥이의 시선을 비켜 막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해옥인의 이삿짐 차를 눈으로 쫓았다. 벼랑간 투갈이 깨지는 듯한 욕설이 바람소리를 찢으며 구정물로 쏟아져 내렸다. 철기의 목센 음성이었다. 흰둥이가 꼬리를 축 내린 채 논으로 내려서고 있었다. 에이 짱! 개같은 년아. 그러니 날들어 어찌란 말이냐. 두더지처럼 땅 파먹고 살던 놈이 장사는 엠병할 무슨 놈의 장사를 한다고 새벽 대바람부터 징징거리느냐. 이 오라질려나. 이어서 와장창 밥상 둘러매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가 내린 참나무 울타리를 넘어온 철기의 거친 음성은 한동안 태부의 머릿속을 징징 울렸다. 태부는 먼지 낀 마루 구석에서 아이들이 한입 베어 물고 던져져 놓은 시든 사과를 집어들듯 신장로 아래쪽에 던져놓았던 시선을 거두어 철기네가 얹혀 사는 재순의 사랑채를 올려다 보았다. 아이고, 이놈이 신새벽부터 술 처먹고 사람 죽이네. 부직갱이 하나 꽂을 땅 한 뼘이 없이 석회 앉은 마누라 머리에 생선 함지박을 얹어 내몰더니 이놈이 또 사람을 마구 패네. 이놈아, 죽여라. 아주 죽여. 장사를 한다면 니놈이 무슨 돈이 있어 미천을 대줄 것이며 떼돈을 번다 한들 그 돈으로 내 혼자 호강하겠느냐 이놈아. 이 천하의 불쌍놈아. 철기처의 발악하는 소리는 아이구 아이구 하는 신음소리로 바뀌어져 태부의 발목을 잡아 끌고 있었다. 흰둥이는 며느리의 악다구니를 피해 나온 시애비처럼 집더미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축 처진 두 귀를 가끔씩 세우고 있었다. 앞발을 모아 턱을 괴고 엉뚱한 눈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 흰둥이는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땅딸만한 귀에 눈매가 사나운 철기의 일그러진 얼굴이 물 위에 떨어져 깜빡 녹아버리는 눈송이처럼 떠올랐다 이내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 이년아. 어디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계집년이 사내 알기를 발꾸락에 낀 때만큼도 안 여기는 년. 이년아. 니 년도 눈 번이 뜨고 봤느냐 못 봤느냐. 내가 이날거정 숨 한 번 크게 내쉬며 안방이고 마르고 드러누워 쉰 적이 있었느냐? 이년아, 니 년이 장사를 하면 얼마나 벌 것이며 지금껏 흙 퍼먹고 장사했길래 밤새도록 이렇게 산의 가슴을 찢어뒀느냐? 뒷동산 아름드리 참갈나무 꼭대기에 있는 까치집을 얹어놓은 듯이 작고 불품이 없는 사랑채는 좀구멍이 난 가는 석가래들이 한쪽으로 무너져 앉아 태부가 들어서려니 이마가 받칠 것 같았다. 아이고 이놈이 사람 잡네. 허구한 날 깡소주로 외판장 외상값만 올려놓고 가랑잎에 불 붙듯이 처자식이나 두들기고 나몰라라 객지로 도망질이나 놓는 놈이 사람 잡네. 남들은 보상비 받아 잘도 떠나는데 외상값에 팔목이 잡혀 마누라년 동네북 만들어 놓고 제 새끼들 물속에 처박아 죽게 만들어 놓고는 나몰라라 술만 처먹는 놈이 또 사람 죽이네. 아이고 아이고. 토굴속 같은 집안에서는 약간의 가락까지 섞인 철기처의 울음인지 푸념인지 모를 소리가 마루짱 치는 소리에 섞여 엉마굴이 끓듯 했다. 태부는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철기는 뻗대기는 성난 황소의 콧두레를 쥐고 잡아당기듯 제처의 머리채를 쥐고는 언 땅에 고추 온상용 쇠말뚝을 박을 때처럼 등허리를 쾅쾅 내지르고 있었다.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것은 오히려 철기였다. 철기처는 또 흰자위 많은 눈을 버뜩거리며
머리채를 뽑으려고 마루장을 긁으며 악을 쓰고 있었다. 노릇기한 돼지 오줌이 얽히고 설키며 흐르다 얼어붙은 맷방석만한 부엌 마당에는 다리 한 짝이 부러진 밥상이며 된장국에 비벼진 밥알이 반찬으로 놓고 먹었을 돼지 불알만한 고추장 단지와 함께 뒤범벅이 되어 흩어져 있었다. 겨와 여물이 넘쳐 흘러 덮개로 엉겨붙은 쇠죽솥 부뚜막 위에서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태부는 말릴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철기가 반가워하는 눈치를 보이기에 한 뼘 남짓한 봉당에 걸터 앉았다. 앉아서 오줌 누는 짐승하고는 밤마다 그 짓이나 할까. 애초부터 상종을 말아야 할 것이거늘 인서가. 그 벌집을 뭐하러 건드려서 애만 밥상만 부수고 술 담배에 고른 힘으로 그리 허덕이느냐. 태부는 요즘 들어 주기적으로 앙앙거리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참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모를 일이었다.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갈 곳이 없었다. 계집도 갈수록 다루기가 힘겨웠다. 어쩌다 두 눈을 부릅뜨면 모가지가 끊어져도 굽히지 않는 독사 대가리로 덤벼들기 예사였고, 나는 한번 안 한다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것이야이 하며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때는 사는 게 정말 이런 건가 싶었다.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만 싶다. 서로 살 부비며 자식 낳고 사는 사람끼리 무슨 억하심정이 그리 깊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화해를 못하겠다는 것인지. 태부는 문득문득 아내의 얼굴에서 무서운 저기를 느끼곤 했다. 그 톡살스럽게 떠지는 눈매를 보노라면 살아온 날이 허망하고 살아가야 할 일이 아득했다. 희생과 용서와 포용이 물 건너간 시대. 싸워서 이겨남으려는 것이 진리로 왜곡되는 시대. 태부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었다. 철기처가 겨울이면 이고 다니던 생선 함지박에서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찾아와 벙싯거리고 있었다. 가장자리가 서너 군데나 찢어진 주황색 함지박이었다. 제기랄, 검은 고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더니 정말로 장사는 어디 흙포 갖고 하는가? 보상비 몇 푼 받아주더니 아주 환장을 해갖고선. 태부는 어젯밤 내내 굶주린 쥐가 부시럭거리듯 술 취한 자신의 얼굴을 흘깃거리며 깐족이던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고는 쓴 입맛을 다셨다. 시장에 나앉아서 좌판을 버리자느니 공장이 많은 울산으로 가서 당신은 취직을 하고 자기는 식당에 나가겠다느니 댐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장천리로 집을 얻어나가 밥 장사를 하자느니 5만 가지 궁리를 짜내던 모습이 뿌옇게 흐려지는 TV 브라운관 속의 여주인공 양 울먹이는 모습으로 떠올랐다. 아내는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철기가 제처의 머리채를 풀며 지친 듯 봉당으로 내려서고 있었다. 에잇 더러운 년. 내 이제는 애비 노릇 포기할 텐께 저 자식 새끼를 니년이 알아서 해. 물속에다 처박든지 팔아서 장사 미천을 하든지. 이를 갈듯 뱉어내고 삽작을 나서는 철기 뒤를 따라 나오니 철기처는 마루장을 치며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놈아 가거라. 아주 썩 꺼져라. 다시는 이놈아 이 집구석에 발들이지 말고 아주 꺼져라. 철기는 봄 잠바로 감싼 상체를 부르르 떨며 입을 앙다물고 있었다. 해옥이네가 방금 갔어. 난 볏집이나 드릴까 하고 논에 가는 길이여.
태부가 철기의 마음을 겨냥하여 말했으나 철기는 멀리 들 건너 시족고를 보고 있었다. 참나무가지로 해두은 울타리 위에서 황금빛 잎새가 번득이고 있었다. 뒷동산 산자락에 바로 잇대어 있는 재순의 집은 온통 참나무 잎새 천지였다. 철기의 옷깃과 머리에도 잎새는 매달려 있었다. 새벽부터 왜 그랬어? 속 썩더라도 참지. 네 집이나 매 한 가지인걸. 태부가 조심스럽게 말하니 철기는 가래를 칵 뱉으며 말문을 열었다. 배라 먹으려니? 밤새도록 속 끓는 소리만 했사차너? 글쎄 생각해 보라고. 장사라는 게 미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여. 그 빤한 이치를 모르고 막무가내로 윽박지르니 참 산에 속 타는 줄도 모르고. 철기의 음성은 떨려 나오고 있었다. 젠장할 거. 왜 이리 답답한지. 물속에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것 같아. 태보의 한숨 섞인 소리에 철기는 다시 한번 상체를 떨며 담배를 빼물고 있었다. 태부도 철기의 발집게에 쪼그리고 앉았다. 하얀 실을 겹으로 해서 X자를 한 철기의 해진 털싱크에는 고추장이 핏덩이처럼 엉겨붙어 있었다. 뒷동산을 온통 뒤엎고 있는 잎새가 눈에 들어왔다. 첩첩 산중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 태부는 가슴속의 갈증을 못 견디하는 젖먹이 어린애처럼 입술을 빨았다. 공사장에서 안반을 깨는 소리가 땅속을 울리고 있었다. 흰둥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서너 걸음 앞의 논둑에 앉아있는 주인을 근심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꼬리가 주인을 위로하는 손길은 양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삑삑. 회색빛으로 음산하게 내리두르고 있는 허공에서 마이크의 잡음이 귓속을 후벼댔다. 머릿속에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 듯 쿡쿡 쑤시는 전율이 훑고 지나갔다. 언제 들어도 잠이 덜 깬 듯한 단조로운 배불뚝이 음성이 이번에는 혀구부라진 소리로 바람에 섞여 흩어지고 있었다. 알려드립니다. 지금 짐철규 씨 댁내가 승남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차를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미처 인사를 못하신 동민들께서는 지금 곧바로 회관으로 나오시면은 떠나는 짐철규 씨 가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마을 곱판장을 보고 있는 배불뚝이는 마지막 선심을 쓰는 듯 세 번이나 되풀이하여 떠들고 있었다. 재미랄. 돈이라면 지 아버지 관이라도 드러낼 놈. 까마귀 12소리 하나도 좋지 않다더니 하는 꼴하군. 자식이 구판장 외상값 좀 있는 놈은 빚준 죄인 취급을 하더니 오늘은 웬일이여? 철기한테 외상값을 받았나? 젠장 하는 꼴을 보면 밥 비려다 죽 써먹고 이 쑤시고 나올 놈인데. 태부는 진태의 어젯밤 하던 짓을 생각하며 투덜거렸다. 어젯밤에 철기의 송별연 일합시고 술판을 벌이고 있자니 진태가 철기의 외상 장부를 들고 와 시부렁거렸다. 밤잔 왼수 없고 날 새는 애 없다더라. 어째 이리 삭막해져 가는지 몰라. 철기 너는 무슨 은원이 많아서 이리 도망치듯 떠나니? 제기랄 다 잊어버려. 네가 이 김진태 갈봐봐야 지금 이 마당에서 떡이 나오겠어? 술이 들어오겠어? 자 모두들 봐라. 이게 철기네 외상 장부인디. 봐라 이거. 이 날짜를 3년 전 거지? 그리고 이거 뭘 가져다 먹었는가 봐라. 순전히 술이지 술. 나 이거 흙 퍼갖고 하는 장사 아니다.
사정도 모르면서 날 야박하다고 하는데 여길 봐. 3년 동안 묵힌 외상이 얼마냐? 22만 6천 원이요. 이렇게 술 외상 먹은 철기도 뭐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지만 이날 이때꺼정 술 내준 나도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아니여. 막말로 어디간들 철기를 나만큼 믿어주는 이가 몇이나 되겠어? 나도 할 만큼 한 거요. 진태는 그동안 너무나 억울하게 욕을 먹어왔다고 장황하게 덧붙였다. 철기의 술값이 그 지경으로 밀려있는 줄은 태부도 처음 알았다. 진태가 새삼 다시 보이기도 했지만 그 능글치는 말본때가 정냄이 떨어지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구판장 외상값을 놓고 경순애와 진태네는 수없이 싸웠다. 마이크의 잡음이 사그라든 하늘은 금세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다. 어젯밤 철기의 멱살을 흔들며 고추자지적 우정을 흉내내던 한서와 경수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동네 잔치를 한다기에 그 소린가 했더니 지금 누구네가 나서느냐고 사람들이 물었사태. 철기 그 자식 고집은 알아줘야 해. 경수가 속 썩는 술 냄새를 풍기며 짓거리고 있었다. 베라먹을 자식, 그 더러운 옹고집을 막판에 가서 부리다니. 곧 내려오지 않고 뭐하는 것이요? 진태한테 큰절이라도 하나? 한서가 쪼그리고 앉으며 불퉁한 얼굴로 말했다. 머리에 하얀 서리를 뒤집어 쓰고 내려온 상년애가 말참개를 했다. 이상쿠먼 일부러라도 만나서 놀고 갈 건데 철기 전양반은 왜 하필 선돌제 올리는 오늘 간대요? 뭔 일 있나? 그 속을 누가 알아요? 벙어리 속은 그 어미도 모른다며 고집을 피우니. 경수는 철기에 대한 섭섭함을 뒤새기는 모양이었다. 말대꾸를 하면서도 추수 끝난 들판의 수수대처럼 스산한 표정이었다. 술 좋아하는 경수로서는 참 섭섭할 거였다. 아마 경수 외상값도 철기만큼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태부는 몸을 돌렸다. 발 아래로 펼쳐진 들은 앙상한 맨몸을 드러낸 채 큰내를 힘겹게 건너뛰어 구불구불 올라가는 시족길 산길을 사이에 두고 갈골쪽 논빼미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처음 만난 사돈네 수인사하듯 했다. 언제 봐도 낯익은 그 들이었다. 큰내 둑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간 시족길 입구에 꽂힌 키 큰 강목에는 어느 봄날엔가 본 순호 큰딸의 빤스 조각만한 붉은 깃발이 출세한 사돈집 맞사이라도 되는 듯 오만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수몰지역의 경계 표시였다. 태부도 마찬가지였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살림에 돈이 있으면 내일 죽어도 쓰고 볼 일이었다. 젠장을 어느 놈은 얼음 위로 막 굴리듯 잘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건만. 태부는 겁탈당한 처녀가 울음도 잊은 채 엉겹결에 옷 매무새를 추스리는 심정으로 들을 보고 있었다. 탕! 노릇기한 철기네 좁은 안마당을 뒤흔들던 총소리가 붉은 깃발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았다. 머리가 박살나 털썩 밥그릇 옆으로 쓰러지던 흰둥이의 모습도 눈에 선했다. 그날 철기는 길 잃은 어린애처럼 논둑에 앉아서 울타리를 넘어오는 제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날도 찬데 논두럭 장승이 될라나? 왜 그러고 앉았어? 나랑 같이 가서 집이나 들이고 술 한잔 하지. 철기는 태부의 말을 못 이기는 척 따라왔다. 흰둥이도 땅으로 처지는 양 어깨를 뒤뚱거리며 따랐다. 눈곱이 꽉 낀 두 눈이
철기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태분의 눈으로 막 내려서는데 흰둥이가 논바닥에 배를 깔고 끝내 쪽을 노려보며 허연 이를 드러냈다. 사냥꾼들이었다. 두 다리가 껑충하게 크고 짧은 두 귀가 쫑긋 선 새카만 개를 데리고 있었다. 애띄어 보이는 청년이 뚝 위에 섰고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사내가 빨간 사냥모자를 벗어들고 논으로 내려왔다. 흰둥이는 철기의 앞을 막으며 으르렁거렸다. 이 동네 사시오? 근천스럽지 않은 몸가짐이 나름대로의 결곡함을 간직하고 있어서 목소리에서도 덜어 묻어날 것 같았다. 이 동네 안 살면 미쳤다고 엄동바람 속을 논두렁 타고 다니요? 철기가 퉁명스럽게 뱉어내었다. 사내는 뚝 위에 있는 청년을 힐끔 보고는 다시 허리를 숙였다. 우리 사장님인데 독일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죠. 오랜만에 고국 산천을 둘러보신다고 저렇게 오셨는데 산길이 서툴러서 저기 저 산에는 짐승들이 많다지요? 사내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물어볼 것도 없는 밀렵꾼들이었다. 태부는 몇 번의 경험으로 사내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흰둥이는 앞발로 논바닥을 긁으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다시 뚜기를 쳐다보며 담배를 권했다. 얼마나 주실려우? 태부의 말에 사내가 반색을 하며 라이터로 불을 켜주었다. 글쎄, 이렇게 모시고 나오기는 처음이라서 한 5만 원 드리면 되겠소?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큰 놈만 잡으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오. 철기도 마른 헛기침을 해대는 꼴이 구미에 당기는 눈치였다. 집이고 쓰리고 생각할 것도 없이 철기와 병풍산을 올랐다. 흰둥이는 몇 걸음 따라오다가 사냥꾼의 시선만 떨어지면 배를 깔고 으르렁거렸다. 거 다 늙은 게 성깔은 있어서 근데 걔가 꼭 여우 같아요? 혹 산에서 잡아온 거 아니요? 어쩐지 집게 같지가 않어요잉? 반백의 사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흰둥이를 돌아보곤 했다. 마을을 벗어나니 우선 마음이 홀가분했다. 철기는 사내의 배낭까지 대신지고 성큼성큼 산을 올랐다. 마을을 벗어나 술 안 먹으니 오늘은 술값까지 버는 셈이었다. 그들은 싸온 김밥에다 양주까지 얻어마시고 병풍산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그날따라 노루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다. 장기 3마리와 토끼 1마리를 겨우 잡았다. 이거야 원, 독일제 최신 연발을 갖고서 토끼 머리나 박살내다니. 불퉁거리는 앳된 청년 앞에다 좀 더 확실한 것을 개어올리지 못해 안달하던 반백의 사내는 하산길에는 짜증을 내며 구두들거렸다. 마을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오갈든 얼굴로 태부와 철기를 불러 세웠다. 사냥개에게 끌려 내려가는 사장이라는 청년의 뒤통수를 힐끔거리더니 결심을 한 듯 소곤거렸다. 손에는 까만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집에 짐승 많이 키우지요? 똥딴지 같은 물음에 태부가 영문을 몰라 가만히 있으니 철기가 짜증스럽게 뱉어내었다. 집짐승이 어디 한두 가지요? 토깽이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돼지, 소, 염소, 개 다 집짐승인데 뭘 말하는 거요? 그리고 암만 사장이라도 그렇지 새파란 놈한테 너무 급싱거리지 말아요. 괜히 우리까지 기분 나빠지니까. 허허, 인양반 보게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태부는 땅거미가 길게 내려앉은 들에서 문득 흰둥이를 본 것 같았다. 사내의 심정이 비로소 짐작되었다. 닭, 그건 있으나만 하고 염소나 개가 좋겠는데. 돈은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니 어떻소?
철기도 그제야 짚히는 게 있는지 입을 닫았다. 대부는 집에 있는 염소를 퍼뜩 떠올렸으나 머리를 휘휘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아니 될 일이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까 그 흰개 말이요. 그거 이왕지사 도살되거나 자연사하기 십상인 건데 어떻소? 그게 꼭 여우나 들깨 종자일 거요? 철기는 아무 말이 없었다. 사내는 지갑에서 돈을 내어 5장씩 세어주었다. 아무 말이 없는 철기의 입에서는 금방 욕설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철기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는 철기처의 악다구니를 언뜻 들은 것 같았다. 흰둥이의 허연 이도 땅거미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얼마나 줄려우? 철기가 테이블을 등지고 서서 말했다. 얼마를 주면 되겠소? 말해보시오. 얼마든지. 사내의 목소리는 자신에 차 있었다. 철기의 어눌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한 20만 원만. 밀린 유상값도 있고. 철기는 머뭇거리며 필요 없는 말까지 짓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선뜻 돈을 내주었다. 철기가 어색하게 웃으며 돈을 받아 넣었다. 사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장님 소리를 외치며 달려 내려갔다. 태부와 철기는 말없이 어둠이 찾아드는 산길을 걸어 내렸다. 인제 내려오네. 제 길을 쳐다만 봐도 추워. 경수의 볼 어른 소리가 들렸다. 새마을 휴관 쪽에서 땅강아지만한 2.5톤 트럭이 뒤뚱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트럭 위로 한 발이 넘게 솟은 장롱이 위태롭게 보였다. 거기 가서도 농사를 짓는다며 세간살이를 다 버리고 가나? 무슨 이삿짐이 학생들 자취집만도 못하노? 상년회가 중얼거렸다. 따로 나가 농사 지을 게 아니고요. 성남에 있는 큰 처남이 화원을 한다는데 거기 얹혀 살게 됐대요. 경수가 이삿짐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래? 그럼 잘 됐구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에이 참. 길을 두고 미로 갈 거요. 그쪽 형편도 대단치 않은가 보던데. 그럼 타관으로 나왔는 마당인데 물본 기러기 갖기야 할라고. 그나마 처남 그늘이 있다니 하는 말이지. 경수의 말처럼 길을 두고 미로 가는지 철기 부부의 안색은 밝지 못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이별의 말이 서툴러 쩔쩔매고 있었다. 부부가 번갈아 죄지은 사람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옹이 박힌 뽕나무 뿌리처럼 굳은 살은 살이 툭툭 붉어진 두 손으로 철기는 세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웃고 있었다. 입에선 이별의 말이 소주 냄새에 실려 나왔다. 구판장에 나와 있으면 해장술이나 한 잔씩 하려고 찾으니 없대. 미안해. 아침부터 너무 마신 것 같아. 어젯밤도 과했는데 뒷골이 묵직한 게 죽겠구만. 배불뚝이가 미안하다면서 내 옷들이 하나를 헐대. 방송을 다 해주고 이렇게 나서자니 뒤통수가 따갑지만 어쩌겠나. 철기는 생목이 오르는지 계속 딸꾹질을 하고 있었다. 자네 취했구먼. 먼 길 가면서. 그래 그렇게 됐어. 돈이 좋지. 유상값을 갚으니 진태가 그렇게 달라져. 나 돈 벌 것이네. 꼭 돈 벌어. 여보란 듯이 살아보려네. 철기는 말을 하면서도 우는 듯 찡그린 얼굴로 딸꾹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강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와 이삿짐 귀퉁이를 여민 신문지를 찢고 있었다. 초년 고생은 금 주고도 산대요. 어여 잘 살아. 엉이 잘 살아.
상년회가 푸른 도색이 벗겨진 차의 문짝을 치며 철기처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철기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까르릉. 땅강아지만한 트럭이 매연을 푹 뿜으며 움찔 나갔다. 철기가 운전수의 눈치를 보며 차에 올랐다. 그럼 나 가네. 잘들 살게나. 철기의 말끝을 달고 차는 마을 입구로 나아갔다. 차 뒤로 일어서는 먼지 속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쑥 일었다. 검은 비닐봉지를 말아 올리며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철기네 이삿짐이 나간 마을 입구는 그새 더 넓어진 것 같았다. 마을 입구로 만든 아치형 철조에 6개의 양철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땡전 8기의 마을. 칠자가 쓰여졌던 양철 조각은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다. 그 공간으로 바람은 제멋대로 흉흉하게 드나들고 있었다. 전팔기의 마을이라. 태부는 눈앞으로 닥친 현실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보듯 칠자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며 철기네 흰둥이가 떠올랐다. 태부는 경수가 잡아 끌 때까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날 일행이 철기네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흰둥이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었다. 냄새로도 주인을 알아보는 모양이었다. 흰둥이의 꼬리는 반가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철기는 쇠죽솥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며 무심한 일상을 진행시켰다. 아이들이 나이든 사내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청년이 슬그머니 부엌 뒤로 몸을 숨겼다. 흰둥이가 머리를 번쩍 들었다가 철기의 등을 보고는 다시 밥그릇에다 코를 박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탕! 총소리가 좁은 집안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흰둥이의 몸이 허공으로 불쑥 솟았다. 태부는 그 순간 허옇게 뒤집혀지는 흰둥이의 두 눈을 본 것 같았다. 가슴이 뭉클해지며 입안이 바싹 말랐다. 텁썩. 밥그릇을 엎으며 흰둥이가 땅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흰둥이의 머리는 깨진 고추장 단지 같았다. 상기된 얼굴로 청년이 뛰어나왔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철기의 등이 움찔 일어섰다가 내려앉았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담배를 내고 있었다. 참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꼭 회장님의 젊었을 적 솜씨 같군요. 일발 필살. 한 방에 끝내는군요. 허허허. 사내의 말에 청년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여우 같지? 차에 실어 집사람에게 자랑해야지. 늑대라 해도 믿겠지? 그러면요. 제가 봐도 절대 집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장님, 저기 날짐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종소리에 놀란 닭들이 텃밭으로 몰켜 나가고 있었다. 모가지를 쭉 빼들고 무딘 날개짓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내닫는 닭들은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뒹구는 놈에, 마음만 앞서 뒤뚱거리며 꼬꼬댁거리는 놈에, 텃밭에 이르기가 무섭게 대가리부터 박는 놈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가히 필사적이었다. 저건 김 부장이나 하시게. 사장은 포식한 얼굴로 찌꺼리며 벌렁 낮아빠진 흰둥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탕! 탕! 두 번의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그래! 꺽꺽! 땅에다 일제히 머리를 쳐박으며 닭들이 울부짖었다. 검은 꽁지를 의젓이 뽐내던 수탉의 머리가 땅으로 뚝 떨어졌다. 당신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여. 자, 닭값은 3만 원이면 되겠지. 그리고 저 닭은 당신 애들 해먹이시고 저 여우 아니 늑대를 우리 차에 좀 실어주시오.
그놈 생김새 하나로 주인에게 큰 덕 베이고 죽었네. 말 많은 세퍼트도 20만 원이면 개소주로 다려주는걸. 철기는 말없이 흰둥이를 들고 나갔다. 흰둥이의 두 눈은 정말 허옇게 뒤집혀져 있었다. 철기 큰 아들이 신이 나서 텃밭의 닭을 주워들었다. 태부는 경수에게 팔을 잡힌 채 다시 한번 마을 입구를 보았다. 차 속에서 철기가 손을 흔들며 멀어지고 있었다. 아니, 흰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사라지고 있었다. 해옥인의 마당에 세워진 코란도 지프차의 지붕에서 하얀 서리가 반짝 빛을 토했다. 신장로는 강바람의 비질로 잔모래 하나 없이 말끔했다.